자, 엄지 그 113페이지 가시면 주거분리 들어간다 했죠. 자, 우리가 주택시간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라는 게 나와요. 주거분리가 나오면 주거분리는 이제 저소층과 고소층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주거분리란 우리가 이제 18번의 정답은 이제 5번이라고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에서 우리가 주거분리는 고소층과 저소층이 나눠지는 거고,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회복과 편익, 부회복과는 우리가 피한다. 자, 이 저소층들은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작년에 똑같이 나왔는데요. 자, 고소층과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층은 할증 거래가 되겠고요. 저소층과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층은 할인 거래가 되겠죠.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침입이에요. 자, 그럼 저소층이 들어갔다. 그럼 저소층 바뀌게 되면은 이건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9번서부터 저번에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예상 문제 하나는 보고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예상 문제를 가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125페이지로 가시면 41번 정도 예상 문제입니다. 자, 3번에 가시면은 하향여가는 기존 고급주택의 노후와 낙화된 가치가 하락할 때 발생되며 고급주택의 신규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 고급주택 신규 공급이 많아지면 기존 고급주택이 노후화되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가셔서 지대 및 공간구조론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지대론에서 하나, 또 공간구조에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출에서 봤던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기출을 봤던 것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걸러드리면 1번에 5번. 자, 오래된 도시는 단액이고 신도시는 다액이죠. 그 다음에 2번에 2번. 자, 우리가 고전업화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다? 고전업화 구분했어요. 정확하게 구분했고요. 자연자 특성 지대를 불소속으로 봤다는 거 맞고 구분했다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쭉 넘겨보시면 뭐 예전에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130페이지 가시면은 뭐 6번 틀린 거 4번 튜넨의 고립구기 이론은 버제스의 동시모델의 농업부문에 응용했다. 아니죠. 버제스 등이 전개한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최초 이론으로서 튜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로 이용했죠. 틀렸고요. 자, 7번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패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보면 비옥도에 있고 가장 경제되고 있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자, 봐봐요. 여기서 비옥도니까 무조건 이건 리카도의 차익대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8번에 2번에 가시면 절대설은 이 토지 소유자는 체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9번은 뭐 예전에 다 풀었던 문제고, 쭉 넘겨서 예상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보면 우리가 예상 문제에서 괜찮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22번 139페이지 리카도에서 맞지 않는 것은 5번 지대가 공물가를 결정한다? 아닙니다. 리카도는 지대 공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비옥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문제가 우리가 그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141페이지 25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지대 및 집가이론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리카도는요 2번 차익재설에 의하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되며 따라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한계지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하는 사실을 잘 설명했다? 아니죠. 자, 우리가 한계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했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왔다는 거 제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143페이지 입지 파트입니다. 자, 입지 파트도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찍는 것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145페이지에 가시면 3번 문제. 다음 상업 입지에 서면 틀린 것은 4번. 네일리는요, 그 두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앞서서 우리가 다 문제집에서 이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쭉 넘기시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 문제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자, 가기 전에 이제 157페이지 가시면은 18, 19 괜찮습니다. 이거 상업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18번 가면은 옳은 거. 자, 우리가 같은 업종끼리 서로 모여 있는 건 집재고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어요. 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 취미 기여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은 우리가 전문이라고 하고, 이 선매라는 건 비교화 선자예요. 그래서 여러 상품을 서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제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자, 3번에 가시면은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한다. 이거 국부적 집중성이 되고, 자, 4번이 맞죠. 산재성은 우리가 분산 입지에 유리한 유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유형이 우리가 19번에 4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가구점 공구상은 한데 모여 있죠. 근데 잡화점 세탁소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찍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쭉 넘기셔서 예상 문제만 좀 볼게요. 쭉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164페이지로 가시면 28번 괜찮습니다. 자, 허프하고 크리스탈로 이론이 비교해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4에 28에 타당하지 않는 거 크리스탈러. 1번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준하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허프 이론이에요. 요거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번 같은 건 티렌 요것도 한번 보시는데, 4번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집약적 토지용 현상이 나타나,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토지용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31번, 32번 같은 경우는 좀 출제 빈도가 낮고, 넘겨보시면은, 괜찮은 거로 본다면, 자, 우리가 쭉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우리가 쭉 넘기시면,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자, 174페이지 50번을 보시면, 중량 감소산업이라는 건 시장지향이 아니라 원료지향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감원 이렇게 했죠. 국지원료는 중량 감소산업, 그래서 원료지향형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입지계수는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거는 재산가격에서는 네일리의 이론하고 이제 허프의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찍어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네일리보다는 허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프 이론. 그 허프 이론은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은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어때요? 160페이지? 요거 좀 제가 추천해 드려요. 자, 지금은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가 예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22번 정도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쇼핑센터 1과 쇼핑센터 2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이라는 거리가 제곱미터고 킬로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계수가 2니까, 자, 쇼핑센터 1, 쇼1. 자, 이거는 1000의 면적이고요. 5분 걸린다는 게 이제 5km예요. 5의 제곱이니까 40이 되고요. 자, 쇼2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00에서, 자, 요거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니까 10이 되죠.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50이거든요. 50분의 쇼핑센터 1에 갈 것은 50분의 40이 되니까, 자, 우리가 80%가 돼요. 0.8이니까 1000명 중에서 800명이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다. 그래서 입지 파트 한 문제씩 나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정책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176페이지입니다. 자, 176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정책 파트는, 자, 나온다면은 우리 4문제에서 한 5문제 같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부동산 문제 파트. 부동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뜨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은 한 2문제.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 한 2문제. 그 다음에 조세에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봤던 거 외에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하고 177을 보신다면, 자, 자체적으로 이제 집가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3번 같은 거, 집가구의 패단에서 가장 맞는 것은
집가고는 직주분리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집가고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 매각이 나니까 직주분리 초래하고요. 자, 이 높은 택지 가격은 고충화되겠죠. 2번이 정답이고, 택지급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건축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집가고는 토지 이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지 못하죠. 무질서하게 만들고, 집가고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괜찮아요. 부동산 시장 실패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거. 완전 경쟁이 답이죠.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가구에서 나온다는 자체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자, 기출의 마지막 5번 문제인데, 자, 5번에 3번을 보시면은 토지를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한다. 이렇게 잡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뭐 예상 문제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문제 파트는 그 정도만 이제 집가구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80페이지에 11번을 보시면은 토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게 발생되는 패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1번. 자, 우리가 직주분리 현상이 발생되면서 난개발이 형성이 되죠. 스프롤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스프롤이 발생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로 가서 부동산 정책 파트에,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전에 풀었던 것들은 다 똑같은 유형이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교재로 가셔서 그 185로 가시면은 4번 같은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 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5번도 이 지역지구제는 꼭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4번을 보시면, 지역지구제는 주택이 있고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부의회복가죠. 그 부의회복가에 대해서 제거라고 해야지 정의회복가가 아니라는 거. 자, 6번에 2번을 보시면은, 자, 보조정책은 어떻게 돼요? 뭐든지 동일한 금액으로 제거하는 저속주의 효용은 증가된다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7번에 5번을 보시면 정의회복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8페이지 기출문제는 예전에 봐왔기 때문에 쭉쭉쭉 옆면 답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서 조금 예상 문제가 괜찮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5번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상층 이하로 돼야죠. 우리가 최저 주거 수준을 설정할 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중상층 이하의 주택 수요보다는 소유로 가시는 게 좋아요. 소유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 거니까. 자, 9번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5번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는 없죠.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원배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번에 가시면은 뭐 이 공공재라는 거는 시장의 생산 시장에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 사회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되겠죠. 2번이 틀렸고요. 자, 11번에 정부의 개입에서 틀린 거. 자, 4번입니다. 자, 주택시장은 시장에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유효소가 제한돼 있어요.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자, 5번에 가시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켰다. 자, 이거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면 시장에서 그 안에서 해결한 시장 기능의 결과지 외부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금리 인상해서 주택 시장에 안정시켰다는 자체는 가격을 안정하자는 정책에 대한 일환이지, 이 정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들어가진 않아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고 제3자이기 때문에 수용급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13번은 외부 효과에서 틀린 거 4번. 자, 외부 효과는 항상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14번에 자,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렌드는 직접과 간접 개입을 많이 내거든요. 직접과 간접 개입을 바꿔낼 가능성이 큰데,
자,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거든요. 공용 개발이 들어가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5번. 토지은행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 토지은행이 이제 공공토지 비축인데,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데, 5번입니다.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은 우리가 팔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당하기 때문에 의사 전제가 없어요. 근데 이 토지은행은 미개발 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제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좀 약하죠. 수용 제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틀린 거는 4번을 보시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차 가구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 보조라는 것은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서비스가 정상적인 한 주거 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증가한다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17번.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도 볼 텐데, 자, 페이지 192페이지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17번 문제죠. 자, 시험 문제는 거의 임대료 규제는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자,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한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러면 자, 균형이라는 것은 공급하고 수요가 만난다.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균형 임대료다. 균형 임대료. 요게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이뤘을 때 가격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의 차이점. 자, 만약에 8천으로 올리게 되면요. 자, 이거를 올릴 사람도 없고요. 초과공급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규제를 그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암시장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이중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7번에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 3번인데요. 우리가 일단 1번에 상한이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낮았을 때 질적,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질이 낮아지겠고, 장기적 음속적인 거래가 암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물어본 건데요. 제가 단비장탄이라고 했죠.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비탄력적입니다. 자, 우리가 가뭄에 단비가 내리죠. 장탄. 장기는 탄력적이다. 단비장탄.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출이 요즘 경향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을 내요. 18번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도요, 우리가 가격을 낮추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이동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소형주택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하니까 그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대형주택 공급이 더 확대되겠죠. 반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3번 정도? 자,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접과 간접을 바꿔낸다고. 그럼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것은 간접적이 되겠죠. 그다음 22번 틀린 거. 이건 이제 공법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23번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던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틀린 것은 5번. 임대료 규제는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금을 발생한다? 초과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산 문제든 지문이든 초과금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아까 외부 효과 있었잖아요.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답은 우리가 어때요? 5번이 정답인데.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자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정해효과가 발생해서. 자,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잖아. 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25번 공공재. 자, 아까 과소생산 또 나왔어요. 공공재는 과소생산이죠. 필요한 만큼,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26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3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실시됐죠. 선택이 됩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직접적 개입의 수단은 공공이부터 공공, 공영, 토지 수용. 그럼 기역의 공공,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읍의 공영, 리을의 토지 수용, 시옷의 공공임대, 4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TDR입니다. 3번. 29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정책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노린 건 뭐냐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자체는 양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넘었다고 해서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될까요? 어렵죠. 사회적 요구에 있어서 우리가 양적 문제를 하게 되면 질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개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입해야 됩니다. 자, 30번 또 냈잖아. 봐봐. 여러분들 2번에 임대료 규제 또 냈잖아. 그죠? 이건 무조건 뜬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규모보다 높게 설정했다?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낮게 설정했다 그랬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높게 쓸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낮게 쓸 때. 자, 이렇게 해서 또 나왔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뜬다라는 제 경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도 5번에 가시면 또 나왔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했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33번, 1번. 자, 우리가 단기는 기간을 짧아요.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했어야죠. 34번. 자, 우리가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직접 개입에 들어가니까 간접 개입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을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1번이죠. 자, 보조개라고 제가 암기를 했는데 보조금, 조세, 개는 개발부담금인데 개발이 빠질 수 있어요. 부담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부담금과 보조금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이 공법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37번 4번에 또 나왔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 상승시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규제는 무조건 질적 저하시키죠.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둔화시키겠죠. 단기나 장기나. 그 다음에 38번에 2번을 보시면 정해효과가 님비입니까? 님비는 나딘마이 백야드, 내 뒷마당은 안 돼요 라는 것이니까 부의효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39번 1번 개발부담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갈 건데 보세요.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 무조건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책 보고 그 다음에 직접과 간접 개입을 바꾸는 것도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가 정치적, 경제적이 있으면 시장 실패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공법 문제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정평가 문제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예상 문제에서 조금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